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오늘은 이제 한 곡이 아니고 한 사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1924년생이세요. 말하자면 뮤지션이 아닌 재즈 레전드인데, 이분이 펜실베이니아 거만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거만 대학, 눈에 관계된 시력 검사도 하셨다고 하고 안경에 렌즈도 만드시는 분인데, 그리고 46년에 박사 학위를 따고 50년대 내내 이제 시력 측정 장비 관련 엔지니어이자 검안사를 하셨던 분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1950년대 말에 이뤄서는 이제 검안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갖게 되죠. 레코딩 엔지니어이죠. 대학 졸업 후에 40년대부터 취미로 녹음을 하다가 그게 취미가 알바가 되고, 그렇지.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예, 점점. 알바가 본 직업이 된 분이죠. 이름은 루디 반 겔더예요. 1924년생이시고 2016년에 91세, 한국 나이 92세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6,000개에서 7,000개의 레코딩 세션을 녹음하셨다고 해요. 그 녹음 엔지니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갖다 잠깐 네네. 얘기할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으로 말하면 셰프예요. 그 음식을 정말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작곡가, 작사가, 뭐 가수, 뭐 편곡자, 뭐 밴드 다 와가지고선 딱 있으면은 이들 다 싸잡아가지고선 딱 뽑아가지고선 하나 딱 만들어내 물건을. 그게 이게 녹음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말이 녹음 엔지니어지 사실 음악의 셰프예요. 음악의 셰프.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던 재즈 녹음의 어떤 표준을 딱 만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거죠. 뮤지션이 아님에도 재즈 레전드라고 부를 만한 분이고, 이분의 작업물들 중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50년대 녹음 몇 곡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우선 이분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처음에 녹음 일을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녹음이란 건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녹음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하기 마련이잖아요. 개인 스튜디오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큰 회사의 스튜디오에서 녹음들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녹음 스튜디오로 삼은 곳은 부모님 댁 거실이었어요. 알바로 하는 거다 보니까 부모님 댁 거실에다가 기계를 마련해 놓고 한쪽에다가 이렇게 방탄 유리로 해서 뮤지션들을 불러갖고 녹음을 하는 건데, 부모님 댁 거실에서 녹음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고 좀 그냥 그랬을 것 같은데, 이분이 굉장히 완벽주의적이고 독창적인 녹음 기술로 인해서, 그리고 또 혹자는 그 부모님 댁 거실이라는 이 공간에서 나오는 어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독특한 분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훌륭한 녹음을 해내고, 53년도부터는 블루노트와 함께 녹음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이제 완전히 공식적인 레코딩 엔지니어로서 데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루노트 앨범 그러면 그냥 그렇죠. 전담 거의. 1953년에 블루노트와 일을 시작했는데 한 67년까지는 거의 모든 블루노트 레코드에서 나오는 음악을 이분이 녹음을 했다고 하죠. 40년대부터 59년까지는 부모님 댁 해켄색이라는, 해켄색. 뉴저지에 있는 해켄색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해켄색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부모님 댁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59년 7월부터는 정확하게 스튜디오를 자신이 만들어서 잉글루드 클리프라는 좀 남동쪽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녹음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5장의 앨범은 다 부모님 댁 스튜디오, 즉 해켄색 시절에 녹음한 것들을 좀 골라봤는데요. 뮤지션들이 이래요. 제가 고른 5 뮤지션이 함께 이제 녹음을 한, 존 콜트레인, 마일스 데이비스, 셀로니어스 멍크, 소니 롤린스, 그리고 아트 블레이키. 완전히 뭐 모던 재즈를 대표하는 거장들로만 한번 골라봤는데, 첫 번째로 고른 아티스트는 존 콜트레인. 1957년 9월 15일 날 블루노트와 존 콜트레인이 남긴 단 한 장의 앨범, 그 유명한 블루 트레인 앨범을 녹음을 하게 되는데요. 리 모건 트럼펫 같이 하고, 커티스 플러가 트럼본을 연주하고, 케니 드루 피아노, 그리고 폴 챔버스 베이스, 필리 조 존스 드럼, 존 콜트레인 테너 색스폰. 뭐 블루노트를 대표하는 앨범이기도 하고, 존 콜트레인의 50년대를 대표하는 앨범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존 콜트레인 앨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앨범이기도 한데,
굉장히 흔한 표현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악기의 소리들이 조화가 완벽하고 바로 앞에서 듣는 것 같다. 저한테 이 앨범이 그런 것 같아요. 악기 소리들이 각각 살아있어. 착착 살아있고 그 조화가 완벽하다고 느끼는 앨범들이 대부분들 다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죠. 근데 이제 재즈 듣는 중에 1950년대 초의 앨범을 듣거나 이럴 때는 그냥 그때 녹음된 거겠거니 하는데 소리가 이렇게 뭉개져 있는데 예. 아주 선명해.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인상적인 앨범인데 그 얘기에 덧붙여서 좀 이 반겔더, 루디 반겔더 이분 얘기를 하자면은 그 당시 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초중반까지만 해도 모든 녹음은 다 모너럴 녹음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스테레오 녹음이 53년도에 처음 시작되었다고 해요. 클래식 부분에서 먼저 시작돼서 재즈도 53년 정도부터 스테레오 녹음이 개발이 돼 신기술이었겠죠. 녹음이 됐다고는 하는데 이제 모두가 스테레오로 녹음하는 건 60년대 넘어와서인데 57년 정도부터 이 루디 반겔더는 스테레오 녹음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루노트에 존 콜트레인의 블루 트레인 앨범을 녹음을 하는데 당시 대세이던 모노럴 녹음을 하면서 알프레드 라이언을 설득해서 스테레오 녹음을 같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앨범이 60년대에 다시 리이슈 되거나 할 때는 리마스터해 갖고서 나오고. 60년대부터 이제 스테레오가 정착되는 시기니까 그때부터는 스테레오 버전으로 LP가 나오기도 하고 앞선 기술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열려 있었던 부분이 이분의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고른 앨범은 마일스 데이비스죠. 그러니까 마일스 데이비스의 올스타의 워킹이라는 앨범을 골라봤는데요. 1954년 녹음돼서 57년에 나온 LP인데 저희도 한 2번 소개했었어요, 이 앨범. 아니요, 이 앨범은 첫 소개고요. 워킹 그러니까 이제 걷다의 앨범이고 워킹 일한다는 앨범. 그렇지. 워킹 있고 워킹 있지. 그 이거는 54년 녹음된 앨범인데 그 중에 이제 Love Me or Leave Me라는 곡을 골라봤는데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 데이빗 쉴드 크라우트라는 알토 색소포니스트와 피아니스트 호레이스 실버 그리고 베이시스트 퍼시 히스 드러머 케니 클락이랑 같이 녹음한 건데요. 이 앨범은 프레스티지사. 53년도에 블루노트와 이거 훌륭한 결과물을 내니까 소문이 쫙 퍼졌겠죠. 경쟁사인 프레스티지에서도 대표이자 프로듀서인 밥 와인스탁이 당연히 이 녹음 레코딩 엔지니어를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 당시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가 프레스티지사에서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일스 데이비스 앨범을 루디 반겔더와 녹음을 하는데 조금 아까 우리가 헷갈렸던 워킹 앨범이 있죠. 그 워킹 앨범은 마일스 데이비스의 그 마라톤 녹음으로 유명한 쿠킹, 릴렉싱, 워킹, 스티밍. 이게 이제 56년도에 이 ING 시리즈라고 해서 이 앨범들을 녹음해서 마일스 데이비스의 첫 번째 쿼텟의 가장 큰 업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2년 전에 54년에 이 워킹 앨범을 녹음을 했던 거죠. 프레스티지사 아까 그 대표이자 메인 프로듀서인 밥 와인스탁이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제가 좀 적어왔는데 아침에 스튜디오에 가면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대요. 철저한 준비성과 같은 일을 수십 년 하면서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사운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분이었다. 이 루디 반겔더를 이렇게 평했다고 해요. 세 번째로 고른 앨범은 셀로니어스 몽크 앨범인데요. 1954년 셀로니어스 몽크와 녹음을 프레스티지사와 함께 하게 되는데 앨범 중에 한 곡을 핵앤색이라고 아예 그냥 이름을 붙여서 루디 반겔더에게 헌정을 하는 곡을 하나 내게 되죠. 셀로니어스 몽크 퀸텟, 그러니까 10인치 LP인데요. 거기 핵앤색이라는 곡이 1954년 5월 11일 날 녹음하게 되는데요. 셀로니어스 몽크 당연히 피아노고 레이 코플랜드가 트럼펫, 프랭크 포스터가 테너 색스폰, 컬리 러셀이 베이스, 그리고 아트 블레이키가 드럼. 이 핵앤색이라는 곡을 만들어서 헌정할 만큼 셀로니어스 몽크도 제 생각이지만 그 루디 반겔더에 대한 어떤 리스펙이 있지 않았나. 이 루디 반겔더의 섬세함이 거의 결벽에 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뮤지션들이 마이크나 이런 거 절대 못 만지게 하고 블루노트와 촬영할 때 프랜시스 울프가 사진을 찍게 되면 마이크나 이런 거는 돌려서 못 찍게 하거나 녹음실에 음료 절대로 못 갖고 들어오고 그리고 그 자신도 흰 면장갑을 끼고 콘솔을 조작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소리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제 네 번째 앨범은 소니 롤린스의 대표 앨범 색소폰 콜로서스. 이 앨범도 루디 반 겔더의 녹음으로 세인트 토마스라는 곡 얘기하고 할 때 이 뭐 소니 롤린스의 대표곡이 50년대 대표 앨범이죠. 타미 플래니건이 피아노를 쳤고 덕 와트킨스가 베이스를 쳤고 맥스 로치가 드럼을. 재즈를 처음 들을 때 혹은 그냥 비전문적인 귀로 들어도 이게 녹음이 완벽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 세인트 토마스가 시작될 때 맥스 로치 드럼이 심벌을 치거나 그 칼립소 리듬을 연주하는데 그냥 바로 앞에서 있는 것처럼 그냥 깨끗하게 들어오는데 제가 재즈를 처음 들을 때 1950년대 하면은 너무나 옛날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런 생생함이 녹음이 되다니. 그 50년대 초반에 반겔더가 믹싱하지 않은 엔지니어링을 맡지 않은 앨범들을 들으면 아주 쉽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뭉쳐있는 이런 사운드인데 블루노트 거 이렇게 딱 들어보면 아주 선명해요. 아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네. 이건 그냥 누구나 확연하게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재즈 뮤지션들이 오죽했겠냐고. 블루노트가 블루노트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녹음 엔지니어를 그렇죠. 잡았다. 뭐 이렇게 얘기되죠. 그때 그 재즈맨들이 그 한 얘기가 듣기 몇 분 전에 녹음된 것 같은 사운드다. 그렇죠. 듣기 방금 구워낸 것 같은 사운드가 듣기 몇 뭐 분 그런 전에 말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렇게 그 지금이야 뭐 사운드 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 시절에는 정말 그냥 막 구워낸 음식 같은 네. 그런 사운드. 그렇다고 그러네. 근데 이 루디 반 겔더의 녹음을 모두가 좋아한 건 아니었나 봐요. 그 베이시스트이자 밴드 리더인 찰스 밍거스는 이 루디 반 겔더가 뮤지션들이 각자 가진 톤을 왜곡시킨다고 생각해서 루디 반 겔더와의 녹음을 거부하고 뭐 그랬다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 예. 근데 또 반대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블루노트는 그의 그 녹음 기술을 완벽하게 신뢰를 했고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클래식에서는 40년대 말부터 LP 뒷면에 크레딧에 엔지니어 이름을 넣었다고 하는데 재즈에서는 50년대가 시작되고도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는데 블루노트에서 처음으로 엔지니어가 누구인지 LP에다 이름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게 루디 반 겔더였다는. 블루노트와의 그 궁합도 궁합이지만 블루노트가 이 엔지니어를 리스펙트하는. 블루노트는 50년대부터 벌써 레코딩 엔지니어가 누구고 몇 날 며칠 어디서 녹음이 됐고 누가 함께 했고 그리고 그 뒷이야기는 뭔지 이런 게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서 음악 외적인 면으로도 블루노트는 굉장히 뛰어난 레이블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섯 번째는 아트 블레이키 앨범을 하나 골랐는데 아트 블레이키 앤 재즈 메신저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바로 그 전 단계인 아트 블레이키 퀸텟 시절 A Night at Birdland라는 54년 앨범인데 1954년 2월 달에 그러니까 오늘 소개한 것 중에 가장 제일 먼저 녹음된 건데요. 그 중에 A Night in Tunisia라는 곡을 골라왔는데 이 앨범은 그 부모님 댁 해켄색 시절이지만 부모님 댁에서 녹음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 버드랜드라는 뉴욕 클럽에서 라이브로 레코딩을 했기 때문에 장비를 갖고 클럽에서 라이브 연주를 녹음한 루디 반 겔더의 그 녹음이 담겨져 있는데 너무 완벽해요. 저는 이 앨범 그 두 장을 CD로 옛날에 이제 재즈 듣기 초기에 구해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냥 곡을 들으면은 그냥 깨끗하게 들리고 그 노래 좋다. 뭐 클리포드 브라운이 트럼펫을 했고 루드 도널슨이 알토 색스폰을 불었고 뭐 이런 것만 신경을 썼는데 요번에 다시 이렇게 A Night in Tunisia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처음에 아트 블레이키가 심벌을 치는 소리나 거기에 죽지 않고 루드 도널슨이 알토 색스폰 솔로가 들어갈 때나 그리고 또 자신감 있게 클리포드 브라운이 트럼펫을 불거나 할 때 라이브라는 환경에서 이렇게 녹음을 완벽하게 잡아내다니 블루노트 알프레드 라이언 프로듀서가 반할 만한 그런 사운드가 아닌가 하게 되는 거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마지막으로 루디 반 겔더 얘기를 좀 하나 덧붙이자면 루디 반 겔더 에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부터 블루노트가 발매했던 모던 재즈 시대의 그 수많은 앨범들을 디지털로 다시 리마스터링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루디 반 겔더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시리즈로 옛날 그 앨범들이 다시 그러니까 24비트 디지털 리마스터링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재즈를 처음 듣기 시작할 때랑 겹쳐서 제가 이제 CD를 구하다 보면은 조금 저렴한 버전으로 루디 반 겔더, 그러니까 옛날에 나온 CD 말고 혹은 옛날에 나온 LP 말고 CD인데 그 90년대 후반에, 그래서 제가 유독 그 루디 반겔더 에디션을 많이 갖고 있는데, 독립 레이블로서 최고의 명문 레이블인 블루노트가 CD를 다시 내는데 엔지니어 이름으로 다시 낸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그분이 2016년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96년, 7년, 8년 이 루디 반겔더 에디션이 나올 때쯤이면 이제 노년에 들어서 아날로그 시대의 일가를 이룬 분이 디지털 세상으로 바뀐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다시 리마스터링을 해서 자신이 옛날에 녹음했던 앨범들을 다시 내게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자신의 그 개발이나 이런 거를 놓지 않은 분이면 분명한 것 같고요. 음악의 최종 셰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수도 없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이디어를 상의하는 게 엔지니어랑 상의하거든. 그래야지 이 사람 손으로 조작을 해줘야지 그게 완성이 되는 거니까. 역시 거장은 거장이에요. 그 한 얘기네, 한 줄 저도 메모로 했는데, 야, 역시 이게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녹음한 모든 위대한 재즈 뮤지션들, 함께 작업한 프로듀서들이 그 뮤지션들을 내게 데려올 만큼 나를 믿어준 것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자기가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걸 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겸손함. udiscovermusic.com 기사를 며칠 전에 봤는데 기사 제목이 그래요. 루디 반겔더 재즈의 사운드를 힙하게 만든 사람. 제가 재즈를 들으면서 그 한 6, 70년 전 노래들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와 좋다 느끼게 한 거는 그 뮤지션들의 창작물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손에 쥘 수 있는 CD나 LP로 만들어낸, 그 녹음해낸 이 분이 대단한 그 뒤에 숨어 있는 공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